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토요일자 중앙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충북 수해 현장 찾은 김정숙 여사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의 한 마을을 찾아서 수재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김정숙 여사의 손을 보니까 왼쪽에 고무장갑 사이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묶어놓은 모습이 보이죠.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두 개를 묶어놓으면 조금 그나마 불편함이 덜하다고 해서 저렇게 묶었는데 손가락이 불편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수해 현장을 직접 걷는 모습이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부인 가운데 수해 현장에 나서서 저렇게 직접 자원봉사 활동을 한 영부인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호 여사가 비용을 이제 돈을 좀 보낸 적은 있지만 저렇게 직접 돕지는 않더라고요. 인천공항 인산인해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가 여름 휴가철 피크가 되죠. 인천공항에는 저렇게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머드미 누구게요? 라고 했는데 보령 머드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외국인 여성들이 온몸에 진흙을 잔뜩 바르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로 이 머드 축제가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평양의 양산 패션, 우리 쪽도 불볕더위가 이어지만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양산을 든 평양 주민들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 너머에는 청량 음료라는 가판대도 좀 보이죠. 북한상 잠시 뒤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수 변호사,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이두아 전 국회의원, 김성수 문화평론가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 문학의 소식부터 좀 짚겠습니다. 여러 번 저희들도 좀 다뤘습니다만 이 개봉 영화 가운데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렸는데 서울에 있는 평범한 택시 운전사가 광주로 취재 가는 외국인 기자를 태우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한복판으로 들어간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광주항쟁 한복판으로 들어간 독일인 기자와 택시 기사가 소재가 됐습니다. 옳음과 마땅함이 먼저 생각했던 역사적 사건 속으로 소시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짧은 영어로 풀어간 코미디, 때론 맥락을 벗어나 과한 느낌도 주지만 주인공 송강호와 추억 아이템들, 메시지와 분위기를 모두 살려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화 얘기를 하기보다는 최근에요, 일본에서 활동했던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박열의 삶을 그린 영화도 그렇고 또 이제 곧 개봉을 하는 군함도, 그것도 역시 이제 과거 우리 조선인 징용자들의 삶을 그린 영화도 그렇고 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도 그렇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그것을 풀어내는 영화들이 올해는 유난히 이렇게 많이 띄고 또 그것이 인기를 끌어요. 이유가 뭘까? 왜 다시 역사 속으로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 실화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은 실화가 갖고 있는 친근감 때문에 웬만한 그런 만듦새만 있어도 관심을 끌게 되고 사람들은 친근감을 느끼면은 일단은 거기에 몰입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실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게 없다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과거사에 우리가 혹시 몰랐던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순간들에 우리와 똑같이 함께 고민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느꼈는가. 이걸 알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작품들 속에서 오늘의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 노력들이 지금 현재 이 실화를 중심으로 한 시대극들의 열풍을 갖고 오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준익 감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영화 속에서 리더를 찾고 있는데 그 리더상이 이 박열이라고 하는 그 아나키스트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좌절감이 교묘하게 엮어지면서 또한 굉장히 큰 그 매력 있는 캐릭터 하나를 발견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작용들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영화들이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지금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명랑이라든지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영웅을 그린 그런 영화들이 종종 이제 드러났지만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는 어떤 영웅보다는 그냥 소시민의 삶에서 바라보는 역사적 사건들을 그리는 영화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뭐 반일과 친일, 독재와 반독재 여러 가지 이제 이분법적 대립구도 속에서 치러졌던 역사적 사건들인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뭐 제가 전문적인 영화평론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글쎄요, 뭐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지금 새롭게 출범한 정부 자체가 사실은 대선이 좀 당겨지면서 빨리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원래 예정대로 하면은 아직 지금 12월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도록 되어 그렇죠, 있었는데 예. 이제 상당히 앞질러졌고 앞서 진행됐고 박근혜 정부 시기군요. 지금이 원래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제 대선 관련이 없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을 하고 예. 뭐 준비를 했다라고 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예. 겁니다. 다음에 영화라고 하는 게 이제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펀딩부터 시작해서 다 했었을 때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예. 한데 그것을 굳이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그것이 이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관객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는 호재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소재를 통해서 본다거나 이런 내지는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많이 복잡다단하게 꼬여 있는 상황에서 예. 우리가 이제 일제치하에서 어떤 일을 겪었느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이제 한일 간의 어떤 외교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이냐를 하는 뭐 하나의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 변해가지고 관객이 이제 좀 몰릴 수 있는 상황은 됐지만 그것이 계획된 건 아니라고 저는 그러네요. 보고 예. 원래 탄핵 사태가 없었더라면은 지금은 박근혜 정부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제 임기가 계속 이제 말기긴 합니다만 계속 이어졌다고 치고 그렇다면은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린 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또 일본인 강제 징용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그렸던 영화 군함도 뭐 이런 영화들이 아나키스트 박열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개봉을 할 수 있었을까? 개봉하면은 그 주인공들은 또 블랙리스트에 올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능했을까요? 개봉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개봉 가능했을 거라고 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앵커 말씀 주신 것 같은 추론이 뭐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할 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최근에 여러 건들 그 SNS 상에 루머로 돌아다니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네, 맞아요. 사회를 예. 흔들어놨던 그 기저 아닌가. 그래서 예. 문화는 문화로 그냥 봤으면 좋겠고 영화는 영화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 기억에 송강호 배우가 그 인터뷰하는데 나는 좌가 뭔지 우가 뭔지 모른다. 맞아요.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얘기 한 했죠. 적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름에 그 가족들 같이 시원하게 에어컨 있는 우리 영화 많이 예.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겪었던 일들, 예.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그 멀지 않은 역사 이런 데서 있었던 이 소재들이 영화가 예. 되니까 그 국민들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데-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됩니다만은 이제 그렇지 못했던 뭐 시기가 좀 있었던 불행한 것 역사가 있으니까. 예,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들이 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나 저는 이렇게 익숙한 거고 또 책에서 많이 교과서에서 또 봤던 거잖아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그 비참한 상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20대, 10대들은 군함도가 뭔지 거기 뭐 이게 송중기 나오네 뭐 이 정도의 관심이고 그렇죠? 아마 그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희도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받을 때 군함도라는 섬 거기에서 어떤 예. 강제 징용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자세한 걸 교육받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현대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국정교과서 몇 세대 이렇게 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근현대사에 대해서 자세한 기술을 피했던 것 같아요.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계에서 자세한 그 기술을 좀 피했던 게 있는데 지금 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뭐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도 다 번역이 되고 하면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계속 문학 작품, 영화 이런 게 새로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런 어떤 그 갈등의 구조를 넘어서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영화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좀 너그러워졌다 그러나 여유가 생겨야 됐다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정 암살 이런 영화도 못 나왔겠죠. 아나키스트를 다루는 영화가 용서가
사회적으로 용납이 좀 그리고 거부감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인기를 크게 끌면서 오히려 아나키스트 내지는 여성 독립군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킨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근현대사에 대해서 일부는 픽션과 넌픽션이 이제 종합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들도 얘기를 합니다. 큰 구조는 그렇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진술이 안 남아 있으니까 군함도 같은 것도 중국인 강제징용자도 많았죠. 근데 그걸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중국인은 없고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다 사실일 수는 없겠지만 저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고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관심을 기울이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청소년들이나든지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저게 이제 뭐 연령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보시면서 역사를 얘기해주면 그래야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나서는 뭐 한일 관계, 뭐 한미 관계, 뭐 한중 관계의 큰 흐름들이 좀 이해도 되고 좀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군함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저 군함도 뭐 저희가 지금 군함도 홍보할 건 아닌데 실제는 이제 존재를 했는데 저것이 일본 근대사의 최초의 근대적 건물이다라고 해서 이제 세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근데 이 등재할 때 우리 정부가 찬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 찬성을 할 때 저 군함도는 조선인 뭐 맞습니다만 이제 중국인 등 포함해서 이 강제징용자들의 아주 비참한 어떤 생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안내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편말에다 기재를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저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우리 정부가 허락을 해줬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은 그런 기술은 한마디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애초에 동의를 해준 게 문제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 섬 자체는 완전히 일본의 그 나라 소유의 땅이 아니라 기업 소유의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는 기업의 그 마음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만 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동의를 해줬죠. 지금은 가보면은 그런 언급들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실제로 거기서 해설을 하고 있는 사람도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섬 자체가 일본이 근대화를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살아있는 증거만 될 뿐이지 주변의 나라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가는 숨겨지게 된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그런 결과가 된 거죠. 해저 1000m, 1km 막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막장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강제징용이 돼서 많이 투입이 됐다고 해요. 그런 어떤 슬픈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좀 잘 알고 저 영화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연극 한 편이 오늘 또 신문 기사에 좀 실렸는데 올해 최고 연극으로 주목되는 1945라는 이제 연극의 배삼식 작가 인터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의 인생에 대해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로 집필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45년도 좌우로 편이 갈라져 있을 지금이나 또 그때 뭐 반일, 친일, 뭐 반공, 뭐 친공, 뭐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있었던 때죠. 그때와 지금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 작가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떠나 모두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이다.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이란 없지요. 적과 나를 당위적으로 가르는 게 논리와 이성이라는 껍질만 썼을 뿐 결국은 폭력성과 맞물리는 거다. 촛불과 태극기가 첨예하게 맞섰던 최근의 세태를 보면서 1945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작가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배삼식 작가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옳고 그름 선악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믿는 쪽에 속하는데 또 어떤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맞아요. 너가 살아간 방식도 옳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옳아. 그러니까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를 규정짓거나 탓해서는 안 돼. 또 이런 이제 상대주의적 관점도 사실 뭐 나쁜 게 아니니까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1945년도와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 비슷합니까? 좌우로 갈려서 네 편, 내 편 나눠서 서로 뭐랄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뭐 이게 비슷합니까? 뭐 비슷한 면도 있고 좀 차이 나고 지금 좀 발전된 것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면, 소위 좌우 이념 대립이 지난 촛불 때 상당히 표출을 됐고 그것이 염려가 되는 수준까지 같은 건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이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팩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그러다 보니까 촛불 민심으로 이제 그것이 반영이 됐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역작용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태극기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본질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는 좌우 대립의 어떤 양상으로 보였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어떤 비판적인 내지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대한 반대 그런 식으로 흐른다라고 하면은 사회 발전 자체에도 좋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인들이 그러한 이념의 대립을 이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도 조금 한 번쯤은 이제 반성을 해야 될 때가 왔고요. 또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차단, 정보가 그렇게 많이 흐르지 못한 상태에서의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이념 대립이었는데 비해 최근에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사실은 정보나 사실관계는 많이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선을 긋고 잣대를 들이대니까요.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다. 이도 의원님도 동의하세요? 그럼 지금 탄핵 국면에 있는 이제 이 뭐 수많은 이제 관련자들, 그들도 그들의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맞게, 국정 운영 기조에 맞게, 또 또는 대통령의 지시에 맞게 이제 역할을 했을 뿐인데 지금의 잣대로 이제 저희들은 그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절대적 선과 악은 있다? 사실 법조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죄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게 사람 존재 자체를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양형을 할 때도 구체적인 타당성이라는 걸 보죠. 뭐 같이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정당방위에 가까운 뭐 이렇게 뭐 성폭력이나 성폭력 범죄에 대항해서 이렇게 항거하다 뭐 살인을 저지른 경우랑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랑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인간에 대해서 인간 자체에 대해서 악한가 선한가를 법조인들한테 판단하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들고요.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인간 자체는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라는 그런 인간에 대한 성선설을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법률을 만들 때는 성악설에 근거해서 만들긴 하죠. 근데 그것도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부터 저희가 계속 지금 하는 얘기가 대중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거 정부보다 정부가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이렇게 엘리트가 아니라 대중의 힘이 중요하다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숭고한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숭고한 인간, 대중이 엘리트를 넘어서서 이 대중들이 힘을 갖고 있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 거지 정치인들이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침에 매경제 시간이 갑자기 인문학 강의 시간이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새겨들어야 될 얘기들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이 좀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극장과의 작은 영화들의 달콤한 반란이다라고 하는데 내 사랑과 플립이라는 영화가 소리 소문 없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입소문이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은 영화들에는 내 사랑도 개봉 3주 전부터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한 시사를 열어서 입소문을 탄 것이 좀 주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영화 괜찮다, 재밌다, 뭐 가족끼리 가서 보면 좋다, 뭐 이렇게 입소문을 탄 영화들이 계속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서 뭐 아나키스트 박열의 삶을 그렸던 박열 그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작은 영화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혹한 트로피 사냥의 아들마저 짐바브웨의 국민사자 대이은 비극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기사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2년 전에 바로 이 사진이죠. 미국의 치과 의사가 짐바브웨의 국민사자로 불리고 있는 세실, 그 세실 사자를 총으로 사냥한 뒤에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다가 그 부호들 중심으로 이제 즐기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고 미국이나 유럽의 돈 많은 그런데 부호들 그 권역은 있어요. 호화 생활의 모습이 좀 실렸습니다. 지금 이 탈북자 임지연 씨 꽤나 어린 남쪽에서는 인기를 끌었던 방송인이었는데 이제 뭐 자진 월북인지 아니면 납치인지를 놓고서 이제 지난 한 주 내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회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평양 상위 1% 부자가 증언한 호화 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외국인에게도 비싼 평양 최고급 식당이 좀 즐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품을 휘감고 나타나는 아가씨들, 이른바
음악 대학생이거나 가수 후보생인데 속칭 스폰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 부자들은 대부분 이 명품인 샤넬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도 이 샤넬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죠. 북한 최고의 부자는 중앙당 간부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앙당에서 일하면 검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전혀 달라다.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앙당 간부들이 갈 수 있는 전용 식당이 있고요. 전용 이런 물놀이장도 좀 있다고 합니다. 유흥가는 없어도 정부는 많다 이런 얘기도 좀 실려 있습니다. 쭉 보죠. 예, 돈주들은 대동강 모래 캐서 팔고 학생들은 사탕과 수첩 장사를 한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북한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이 뒤에 기사 있습니다. 조금 우리보다도 훨씬 높아요. 3.9%가 나왔는데 그 밑바탕은 바로 이런 장마당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마당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거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 정도에 불과하고 진짜 큰 전주들은 대동강에서 모래 캐서 판다고 합니다. 대북 제재에도 장마당 효과, 북한이 3.9%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부연 설명이 있긴 합니다만 북한 내부에서 17년 만에 최고를 좀 기록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북한 경제가 각종 자원 고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늘상 뉴스로 접했는데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까 북한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17년 만에 최고 3.9% 성장.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쭉 들어왔던 뉴스들 이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죠? 궁금해요. 지난주에도 그 관련된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의외로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가 안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김정은 정권이 그 대북 제재, 그다음에 핵 개발에 더 올인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마침 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중국의 역할 내지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문제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게 러시아의 역할 내지는 러시아의 경제 교류 관계도 한번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혹은 유엔이나 미국에서도 캐치 못되게 그 중국과 이 동북아 정세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게 헤게모니 싸움 중에 북한이 의외로 경제 성장이 향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것처럼 그 극소수의 부유층들은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오히려 김정일 정권 때보다도 경제가 조금 나았다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면서 경제는 내팽겨쳤기 때문에 금방 북한 내부가 붕괴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놨던 전문가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고 북한 경제가 착실하게 또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일부 극소수층을 상류층을 위한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호화 물놀이장을 만들었지만 그 바닥에서 다른 쪽에서는 또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경제가 많이 버티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 통일 당국자들 중 가운데도 이제 북한의 어떤 붕괴 속도라든지 이런 걸 예측을 해서 통일 대비 전략을 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도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당장 북한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북한에 사는 일반인들의 생활 자체가 궁핍하고 여유롭지 못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극소수 이제 부유층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사실은 지금 북한의 자연 붕괴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정도로 지금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나온 지가 벌써 한참 시간이 됐는데도 전혀 붕괴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런 가설로서 지금 거의 폐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한데 문제는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과연 나쁘기만 한 거냐라고 하면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초기에 원시적 자본 축적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사회의 어떤 계층화,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이 이제 원래 애초부터 넉넉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그렇다면은 결국 소수에게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누리고 있는 게 이제 부유층이라거나 이제 극소수겠지 있지만 결국은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키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일부 부유층들이 소비자로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후방 효과, 소위 경제에서 말하는 거기서 또 일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또 식당들도 만들어져 있는 이런 후방 효과 내지는 전방 연쇄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제 발전 단계에서 원시 자본 축적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것이 상당한 성숙도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전에 예측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어떤 그 경제 성장이 3.9%까지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원시 자본 축적 단계가 고도화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결국 산업 자본 축적의 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통일 문제는 사실 붕괴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통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남북 간의 경제 격차였습니다. 그러한 격차가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렇게 이제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노무현, 김대중 정부 기간 동안 이제 퍼주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이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뭐 이런 경제 성장이 미천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양한 시각에서 좀 볼 문제이긴 하군요. 근데 이 북한 경제가 이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김정은에 대해서 사실은 막 불만에 쌓인 사람들이 쿠데타도 일으킬 것이다, 밀란을 일으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동안 있었는데 그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제를 더 선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시키기 위해서 아주 이제 미녀 같은 분들을 이제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남쪽에서 막 몇 년 살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데려와가지고 TV에 딱 등장시킨 다음에 봐라, 남한에 가서 니들 소문만 듣고 남한 가서 살면은 굉장히 힘들다. 이런 걸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설파하는 이제 그런 일도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바로 임지연 씨 사건인데 어제 매일경제가 그 관련된 얘기를 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좀 듣고 오겠습니다. 임지연 씨가 올해 초 넉 달 동안 살았던 고시텔 관리인은 임 씨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중국에 갔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 만나요. 중국행의 이유는 중국에 사는 과거 동거남을 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 씨는 지난 2011년 탈북해 3년 동안 중국에서 자신을 도와준 탈북 브로커였던 이 남성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임 씨는 고시텔을 나와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는데 이때도 중국으로 가 이 남성을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임 씨가 직접 밝힌 북한으로 들어간 시점은 지난달. 저는 2014년 1월 남조선으로 갔다가 2017년 6월 조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혜성입니다. 4월부터 6월 사이 2달 동안 중국에 머물렀다는 건데 때문에 임 씨가 북한 당국에 납치된 것인지 혹은 자진해서 간 것인지 가장 잘 아는 인물은 이 남성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2부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도 일단 이 남성과 임 씨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평소에 뭐 이분들 지인들도 뭐 오고 가고 하셨나 봐요. 없어요. 내가 아는 없어요. 거의 없었다고 말이죠. 그럼 좀 필요한 것들은 챙겨간 거예요? 내 친구들 저기서 보니까 필요한 건 없으니까 다 커피잔, 이런 거, 물병, 스푼, 거울, 이런 것들. 키도 딱 놔두고 갔으니까 책상에 보란듯이 서랍 같은 거를 넣은 게 아니라. 그럼 약간 좀 정리가 된 상태였네요. 그러니까. 정리는 안 됐어요. 늦어버렸어요.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던져져 있고, 양말 쪽에 던져져 있고. 근데 뭐 방 계약 뺀다고 뭐 그런 것도 없으시고 그냥 바로. 그냥 갔어요. 그냥 가고. 그럼 약간 좀 본인이 떠날 걸 알고 약간 챙겨가지고 간 걸까요? 나는 그렇게 가요. 그 냉장고도 다 빼놓고 괜히 오는 사람은 켜놓고 가기도 하는 거냐. 이제 올 사람은 안 빼놓고 가죠. 임지연 씨가 그 청진 사는 청진의 출신인 탈북자 여성하고 신의주 삭주 쪽으로 그 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해산 쭉 올라가서 해산 쪽에 그 가락구역이라고 있답니다. 가락구역. 글로 들어갔다. 해산을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고 기간 동안 그 여자의 역할이 있었을 거란 얘기지. 예, 임지연 씨가 머물렀다는 저 강남에 있는 고시텔 주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다시 돌아올 사람이 이렇게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가 아니고 이미 떠날 거를 준비한 상태로 갔다. 그러니까 뭐 버릴 것만 있는 거, 챙겨둘 건 다 챙겨갔고 버릴 것만 그냥 내버려두고 냉장고 코드도 뽑고 갔다 이런 얘기를 보면은 납치 가능성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쪽에 좀 무게가 실려요. 그리고 어제 매일경제가 지금 뭐 보이부 출신 탈북자의 얘기를 들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임지연이 북이 보낸 스파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의 우월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동하기 위해서 임시 탈북시킨 다음에 다시 데려다가 남한 사회에서의 비참한 삶을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게끔 해서 김정은 체제의 우월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동하기 위한, 세뇌시키기 위한 북한이 보낸 스파이였다라는 이제 주장이 새롭게 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스파이였다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많은 탈북자들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으로 또 갈 수 있어요. 글쎄요, 근데 굉장히 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주장인 것 같고요. 실제로 임지연 씨의 삶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그렇게 아니, 어렵지 그거는 이제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인터넷 있어요. 방송 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번 돈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그런 비합법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기 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그 비합법적인 활동들을 하게끔 유혹을 당했고 그리고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 사실은 규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으로 또 제재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유혹들에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탈북자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위기 상황에 있거나 그것 때문에 불법에 가담해서 범죄자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언제든지 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욱더 이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탈북자들을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은 지금 이미 탈북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제 기억에 10,000명인지 30,000명인지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3만명. 그러면 그 안에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올 때 조사를 사정당국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 걸러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라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이 참 험한 사람들하고 같이 적대하고 있다는 거를 늘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북한으로 들어가던 것이 어떤 이유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아직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탈북자 전체를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 전체를 막 색안경 끼고 저 사람들 간첩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네요. 이제 북한 경제 내부적으로는 탄탄하게 간다라는 소식이 접해져 있고 또 뭐 이쪽에서는 또 이런 문제들이 좀 전개져 있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북한은 콧방귀 뀌면서 이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회담 휴전선 근처에서의 남북 간의 어떤 그런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불발이 됐습니다. 정부가 27일까지 유효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비어 사건 때문에 북한 여행을 미국 당국이 금지시켰습니다. 27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재가 오르냐 아니면은 이제 그래도 물밑에서 대화, 교섭, 또 인도적 차원의 지원 뭐 이런 것들은 계속 가야 되느냐. 임지연 사건까지 맞물려서 복잡하게 좀 움직이고 있네요. 글쎄요, 일단 한미 정상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어떤 역할이 조금 구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경도 일변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제 여행 금지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경제 제재 더 나아가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중국까지도 제재할 수 있다라는 식의 계속 강경 노선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물론 긴밀한 협조하에서 또 하나의 소통 통로로서 지금 대화를 하자, 여러 가지 체육회담을 하자, 내지는 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단일 팀을 만들자 이런 식의 유화책, 그러니까 결국은 공조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쪽은 어떻게 보면 당근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 한쪽은 채찍을 이용하고 있고요. 효과적으로 지금 만약에 역할이 되고 긴밀한 협조가 된다라면, 이건 전제가 긴밀한 협조가 된다라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전략 자체가 지금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군사회담 같은 경우 저쪽에서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급하게 왜 안 나오지? 다시 그럼 이 전략을 수정할 것이냐?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강원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단 여기서 조건은
궁극적인 해결의 목적은 북한 핵 해결입니다. 그것은 양국이 예.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쪽 방향을 향해서 도움이 되는 거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예.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키는 그런 쪽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또 이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의 개혁 개방도 같이 좀 지원을 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상황으로 좀 보죠. 청주 수해 현장 찾아 구슬땀 흘린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오늘 좀 많은 조간신문들의 사진으로 좀 실려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고무장갑 쪽에 보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밴드로 묶어놨습니다. 손가락 부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련된 얘기 리포트 좀 잠깐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을 낀 김정숙 여사가 폭우에 젖은 이불을 말리려고 운반합니다. 근데 이걸 솜이 뭉쳐가지고 못 쓰겠다. 뭉쳐도 하여튼 그건 나중에 뽀송뽀송해지면 할 일이고. 홍수에 여기저기 흩어지고 진흙이 묻은 가재 도구도 깨끗이 씻습니다. 엿새 전 폭우로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의 청석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웃집 물을 먼저 빼도록 양보해 정작 자기 집은 못 지킨 수재민 사연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겁니다. 수해 복구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준비해간 수박과 음료수를 나눠주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군 장병들도 격려했습니다. 약 4시간 동안 수해 복구 작업을 하면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김정숙 여사. 고무장갑을 낀 손가락 중지와 약지에 밴딩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끕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저희들이 김정숙 여사 이렇게 띄워주기 위해서 이 기사를 좀 다루는 건 아니고 이것과 약간 대비돼서 지금 인터넷에 이제 사진이 좀 들어왔는데 이게 장화의전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인데 이제 수해 현장에 갔는데 1시간 정도 봉사활동 하시고 그러나 장화 신을 때 이제 옆에 있는 보좌관이 이제 좀 도와주는 모습과 김정숙 여사의 이 고무장갑에 밴딩한 이 밴드를 낀 모습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화 신던 사진까지 또 이제 대비가 돼가지고 막 인터넷에서 도드라다니는데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는 지지자들께서 이제 만들어서 유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대비가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참 논평하기가 그렇습니다. 뭐 글쎄요, 뭐 홍준표 대표가 장화 이전이다. 그래서 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고 뭐 저런 것까지도 또 이렇게 언론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고. 나쁘게 보려니까 이제 계속 나쁘게 보는데. 예. 뭐 보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하필 또 그때 좀 전에도 우리 뭐 북한 얘기하고 뭐 이랬지만은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오늘 또 뭐 추경 의결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같이 회담을 하는데 거기 안 가고 저희 가서 우리 김정숙 여사는 4시간 가까이 뭐 봉사활동을 하셨다. 손가락을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만에 그냥 장화 누가 신켜준 거 가서 뭐 하고는 투덜투덜대고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앵그리만 좋아하다가는 나중에 헝그리해질 것 같아서 하여튼 꼭 좋아 보이지는 않고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비교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홍준표 대표가 스스로 만드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신는 건 그렇다고 쳐도 벗는 것까지 저렇게 하는 거는 몸에 배어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비본질적인 것 같고 본질적인 것을 누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비본질 속에서 본질이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김정숙 여사가 4시간 넘게 하시면서 지금 뭐 영상에서 담겼지만 어떤 눈으로 그 수해 현장의 분들을 보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동병상련 또 몰입, 공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는 모습들은 연출이잖아요. 연출은 공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더군다나 거기에 당연히 그 수해 복구 현장에 있어서 함께 김정숙 여사처럼 땀을 흘리면서 도와야 될 도의원들은 외유를 하면서 국민들을 레밍이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우연의 일치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분들의 생각들이 말끔히 청소되고 고위공직기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절대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만 이 나라의 정치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공항에 들어오시면서 노룩 패스라고 해서 이제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가방을 슉 밀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에
한동안 이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화제가 되고 그것은 또 누군가와 비교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또 다시 번지고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유한국당 쪽에 자꾸 좀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김학철 충북 도의원의 얘기인데, 홍수 피해, 비 피해가 큰 상황에서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가 언론의 지탄을 받아서 이제 일부는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국민을 설치류 레밍이라고 하는 이제 뭐 대장을 따라서 피리 부는 사나이에 나오죠. 예. 그렇죠. 이제 들어가는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쥐 종류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 쥐에 비유해서 논란이 되고, 과거에 태극기 집회에서도 국회의원들 또 언론 또 이제 어떤 법에 관계하신 분들을 뭐 개 뭐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신 것도 좀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완견은 단련해줘야 되겠지만 사람의 위해를 가하는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있습니다. 애완견은 단련해줘야 되겠지만 이 사람의 진화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사람, 그다음에 개, 돼지, 그리고 레밍 이렇게 이제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이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 다음에는 사람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왜 사람 국민을 개, 돼지로 말하는 교육부 관료가 있고, 왜 국민을 쥐로 표현하는 도의원이 있고, 왜 그러죠? 진짜 아까 김성수 평론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 우리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라 불리는 그분들 머릿속에는 특권화된 의식이 있나요? 국민을 자기보다 한참 아래로 보는 그런 특권화된 의식이 항상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런 말들이 은연중에 툭툭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가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겠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저분들은 지금 문제되는 저분들은 내년이 벌써 다음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선택을 받지 않으셔야지 저 지역 국민들이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과거에도 보니까 이분들은 계속 뭐 음주운전도 있고 뭐 맥주병으로 이렇게 뭐 행패를 부렸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분도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을 또, 그죠? 모든 선출직 그 정치인들을 다 저렇게 폄하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우리 그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잖아요. 대표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선거로 이제 다시 반드시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제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대중의 반역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엘리트와 대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중이 이제 엘리트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선진국이 많은데, 우리가 또 유난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대의 생각을, 아직 엘리트가 대중을 이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설 땅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저분들이 또 선거 때만 되면 또 그렇게 개, 돼지, 뭐 쥐로 표현하신 분들이 또 선거 때만 되면 바짝 엎드리는 채 국민을 뭐 왕으로 모시겠다, 뭐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사실은 유세를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이거 선거 때가 다 됐구나. 선거 때는 바짝 엎드려가지고 눈높이도 맞추고 인사도 많이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뭐 그런 행태를 하다가 선거가 딱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국민을 아까 말한 것처럼 열등한 대상으로 막 표현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가장 분노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권위주의 시대에 남아있는 잔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권위라는 게 결국은 자기는 어떤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고 자기가 통치하는 대상이다, 국민은. 이렇게 보는 것이 권위주의인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금 이제 종언을 고해할 때가 왔고요.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제도적인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국민 소환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뽑아놓으면 4년이 어떻게 보면 임기가 이제 보장되다 보니까 그런 행태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치인이 긴장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를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줘야 할 때가 이제는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학철 의원이 이제 오늘 귀국하게 되는데, 이 성남 민심 앞에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쥐처럼 본인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만평도 이제 어제 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 김학철 도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방에
도의원이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 힘없는 도의원을 가지고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느냐라는 식의 이제 그런 억울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소불위의 국회의원이 아니다. 도의원은 동의하십니까? 도의원은 힘이 없어요? 생각을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갖고 예. 있는 그 도의원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선거 예. 때 이 유권자들부터 뽑아달라고 할 때는 저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료 화면이 있을 테지만 예. 광역 의원들이 도정 질의하는 거 한번 그 자료 화면을 보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데요. 뭐 예. 국회의원이나 광역 의원이나 그 맡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그 감사 그다음에 그 정리를 하고 있는 예. 그 대상이 정부냐 도정이냐의 차이지 똑같은 비중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장관들이고 쭉 뭐 이렇게 청문이나 검증 과정을 꼭 거치는 이유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증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분이 생각 자체가 당신이 갖고 있는 직위 그다음에 예. 그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그 권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국회의원들은 뭐 아까 이제 잠깐 태극기 집회에서 한 말씀 잠깐만 했어요. 국회의원 250명이 탄핵안에 찬성하신 분들은 전부 뭐죠? 미친 개라고 표현하신 분이고. 근데 국민들도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몇 년 전에 이게 수해 외유잖아요. 수해 골프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예. 그분 중에 많은 분들 다 복귀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정희 탄생 백돌 사업 경북도는 일단 추선돼 구미시는 예정대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기념 사업을 추진해서 정치적 논란이 생길 경우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행사를 치르겠다라는 반면에 구미시 쪽에서는 단독으로도 기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박정희 탄생 백돌 기념 우표를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정치적 공방이 있었고 JP가 그 뉴스를 접하고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뭐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도 좀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탄생 백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념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그 사람들의 업적을 통해서 일정한 그 롤 모델을 만들고 그 롤 모델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보다 예. 나은 미래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예. 기념식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또 기념을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 그런 평가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런 우리가 뭐 그 러시아에서 예전에는 레닌이 얼마나 추앙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민주화가 되면서부터 그 레닌의 동상이 끌어내려지는 걸 봤잖아요.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구미시의 입장, 뭐 또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의 입장들을 생각을 해서 그걸 그대로 유지시킨다? 그러면 다수의 그 시대 정신에 입각한 국민들이 예. 그거를 불편하고 원하지 않게 된다면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고 봅니다. 평가에 따른 올바른 롤모델의 제시, 그게 또 당연히 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귀를 크게 열고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정부나 정권이 어느 쪽이냐 그런 거랑 관계없이 이런 부분은 좀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뒀으면 좋겠어요. 그동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게 뭐 국가 중앙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와는 좀 무관하게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편을 만든다고 했을 땐 넌센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나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우표를 고민해 본다 이러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공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찬반 논란이 있지만 역사잖아요.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각각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같이 묶어서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렇게 조망해 보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얻고 버릴 건 버리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옳게 보는 역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로 정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저 지역에서 출신지구 이러면 저기에서 그 어떤 기념적인 사업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 전체 국민들의 공감대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뭐 홍길동에 어디서 태어났다고 서로 우리가 출신지라고 거기에서 뭘 만들고 향토 특산품 만드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도 그런 마음이 또 더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듯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펀드나 기금을 자기들이 마련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자유롭게 맡겨주면 어떨까 싶어요. 글쎄요,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롤모델을 찾아나가는 그 합의들은요, 지역이라고 해서 다르고, 뭐 나라는 또 다르고 이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논의보다는 먼저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지금 의혹 중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재산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떼어서 생각한다는 건 분리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사회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간은 사회적 논의를 하든 뭘 해도 수십 년째 이게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증세 얘기가 다시 신문의 일면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세를 이제는 확정할 때다. 그런데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한테는 세금 더 걷지 않겠다.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만 걷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자 증세의 신호탄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쏘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15대 그룹을 상견례할 예정입니다. 노조위원장까지 참석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증세 얘기가 좀 뜨겁게 이제 좀 달궈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좀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쓸 돈은 굉장히 많아요. 쓸 돈도 많고 또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투입해야 되는 자원도 좀 필요하고. 그러면 그 세수,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증세 없이도 성장이 가능하다, 복지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도 증세는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글쎄요. 증세 없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복지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좀 정치적인 레토릭, 수사학에 불과한 거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또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정책에 관해서 OECD라든지 지금 월드뱅크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했었을 때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건전한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므로써 어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라든지 경제에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를 하는데 문제는 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증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증세를 지금 국민 전체에게 지금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증세를 하기에는 지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뭐 대부분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맞춤형, 결국은 일부 그 고소득자 내지는 대기업.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 사실 현금 보유비율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기록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이렇게 현금이 많이 보유되고 있는 상황이 없었었는데 일부 대기업들 잘 나가고 있는 것만큼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전체 기업들이 다 그러냐면 그렇지도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또 법인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법인세가 낮춰진 게 결국 MB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복원되는 거지 이것이 과연 증세냐. 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또 선거를 앞둔 경우에 증세라는 이야기 자체가 금기어가 됩니다. 그런 건 그렇게 됐을 때는 잘못하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시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 증세를 하겠다고 했을 때 대기업들이 또 본사나 이런 공장을 다 외국으로 자꾸 돌리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 토대 위에서 증세 문제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모든 국민이 증세에 찬성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또 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지율이 전주보다도 6%포인트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주 이유가 이제 방금 이런 얘기들, 증세,
최저임금, 원전 정책 이런 것들인데 국민적 100%의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서 추진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정책들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그렇다면은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소수까지도 배려하면서 좀 속도를 늦추는 게 맞는 것인지 뭐 학자들마다 또는 뭐 개인들마다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얘기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지금 정부가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원전이나 증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공론화 과정 내지는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걱정스러운 부분은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러니까 무슨 정부든 그 준비하고 있는 사전에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아무 준비 없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운영한다는 게 좀 잘못된 거니까. 예. 근데 너무 그 짜여진 프로그램에 쫓겨서 과정들을 생략해 가면서 그다음에 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 내지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증세 문제에 관해서만 좁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무슨 핀셋 증세니 그다음에 일부 국민들한테는 전혀 영향을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 돈 많은 뭐 개인이나 아니면은 법인들에 대해서 부자 증세가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재원이 178조 정도 필요한데 결국엔 이렇게 해봐야 내년도 3조 8천억 정도밖에 못 걷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그냥 찔끔찔끔 하면서 갈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증세에 대해서 지금 깊이 논의하고 새 원 발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과의 그 공감대 내지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뭐 거쳐야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참 많은 의제들에 다룰 때마다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도 잘 이렇게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최종 결정권자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이제 달린 건데 좀 어려운 국면인 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사건 얘기를 조금 몇 개 좀 다루죠. 치마 속 촬영범을 잡고 봤더니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고 또 판사예요. 이분은 카메라가 오작동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건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두하 의원님,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또 사회 지도층 인사의 몰지각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인해서 또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이렇게 누구신지 알겠어가지고 말하기가 알아요. 참 이게 어려운데 근데 이제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법원에서도 유보하고 있죠. 이제 소속 법원에서 확인해야 되지만 우리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이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자꾸 생각하는 건 최근에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법조인들, 저도 법조인이지만 법조인들이 이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정 부분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많이 내리는 판사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그 범죄 가해자거나 범죄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국민들이 사실 법원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법원이 지금까지보다 항상 이런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엄정하게 법조인들에 대해서 검찰이나 법원이나 소속 그 식구들 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더 봐주기가 아니라 더 엄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 11조 원 추경안에 대해서 처리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했고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전 사장 2명이 비자금을 착복한 정황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방위산업, 무기를 좀 개발하라고 돈을 줬더니 그 돈을 빼돌려서 자신들 배를 불린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주 에티오피아 외교관이 파면당했다고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용서치 않겠다라는 강경한 얘기까지 꺼냈는데 결국 파면됐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애들 싸우다 화해에도 증명서 받는 학교들이라고 했어요. 숭이초 사태가 좀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생기면 무조건 확포기를 열고 절차상 하자를 만들지 않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괜히 뭐 피해자와 가해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합의라든지 이런 거를 도출하다가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좀 지연이 되면은 바로 교장 파면, 교관 파면, 뭐
관련 교사들 해임 뭐 이런 식의 나오니까 이제는 애들이 싸우면 무조건 학폭위 회의를 열어서 증거를 다 남기는 거예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 건가? 그러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어른 싸움이 법정 소송이 되는 게 뭐 요즘 일반화돼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원만히 합의를 하면 이건 좀 덮어둬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언론에 공개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피해 책임이 또 이제 관련자들에게 오니까요. 글쎄요, 항상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시계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해결책이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거를 어떻게 그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싸웠을 때 그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야 둘이 나와봐 해가지고 악수해 그리고 그렇게 덮어놓고 또 갔었을 때. 또 그러다가 또 피해 학생이 또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또 오는 파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저희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식의 뭐 그냥 그 자리에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이것이 또 옳은지 그게 참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해결이 돼도 뒤끝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 또 싸우고 성장하는 게 우리 때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또 이제 자녀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어떤 때 보면은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 계층이 뭐 숭인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그러니까 좀 부유층이나 뭐 지배 계층에서 당하는 것 그리고 나서 또 그 억울함도 또 호소하지 못하고 그것이 또 묵살되는 이런 과정들을 봤었을 때 또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블리스 노블리제. 또 사회 지도층일수록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더 누리고 있는 것만큼 책임도 더 많이 지는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교육이 계속해서 좀 강조돼야 되고 사회 어떤 제도에서도 좀 스며드는 그런 모습이 좀 요구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학교 폭력 처리 절차에서 변호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학교 폭력 위원회 이런 거 할 때도 변호사도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이 결과가 나왔을 때도 마음에 안 든다고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겠다, 상대방 학부모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의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법대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교육 현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따뜻한 사회로 가기보다는 약육강식의 사회로 점점 가면서 내가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탄압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내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들이 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불관계 또 이제 힘센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신문에 오르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힘이 약한 남학생이 자기보다 더 약한 상대를 찾다 보니 그게 여학생이에요. 그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여자 혐오, 여혐 행위를 하게 됩니다. 괜히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이길 것 같아서요라는 이제 말을 초등학교 남학생이 좀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싹트는 여성 혐오인데 뭐 이상한 말들 진짜 뭐 어디 이상한 데서 나오는 뭐 꼴패미, 김치녀, 김오치 뭐 이상한 얘기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꺼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자한테 못하니 약자, 그 약자는 바로 여성인 거죠. 이런 식의 계속 여혐이 우리 앞서 잠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뭐 장화 얘기도 좀 마찬가지고 또 이제 뭐 개돼지, 쥐 뭐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점점 약한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를 풀어내고 쏟아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실제로 약자에 대한 혐오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여성 혐오, 장애인 혐오, 뭐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이게 모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인종 차별이 우리나라에서 없는 것 같지만 인종에 대한 혐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문제는 이 모든 것들 문화적으로 뭔가 기준을 세워주고 또 그것들을 갖다 제시해서 함께 공론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뭐 그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교육들을 보면 젠더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경악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돼. 이런 것 자체가 엄청난 혼란들을 가져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부모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나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애들을 갖다 잘 가르쳐주고 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균형 잡혀 있는 아이인 것처럼 키우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어떤 그 정보들을
받고 있을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보고 그리고 함께 지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초등학생, 남학생들을 뭐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어른들이 잘해요. 그렇죠. 잘해야 돼요. 특히 트럼프도 뭐 아베 부인이 영어로 헬로우도 못하더라라고 지금 비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베 부인이 여성이 아니었으면 물론 뭐 트럼프는 뭐 남자 대통령한테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부터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꿈을 꾼다. 집권을 위해서 당연하다는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